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볼 것이 49페이지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유형들 자체는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그 내용을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108조 보시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고요. 149페이지. 네, 이제 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뭐 전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요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요 A라는 애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리고 갑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갑이 A로부터 이제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변제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채권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돈 받을 게 있다 라는 그 판결을 가지고 요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버릴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강제 경매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본성이요, 이런 상황에 몰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 집을 어떻습니까? 빼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이제 을이라는 절친이 있어가지고요, 둘이 매매계약서를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매매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래서 여기 갑이 가짜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을이 여기에 대해서 가짜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요,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갑이 한 의사표시도 허위표시, 을이 한 의사표시도 가짜 허위표시.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갑과 을이 서로 짰다고 그랬죠. 짠 겁니다. 네. 다시 보시면 갑의 실제 의사는 매도의 의사가 없다. 그러나 계약서를 보면 매도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라고 하고 있고, 물론 을이 한 의사표시도 허위표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불일치를 어떻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플러스 요 을하고 짰다. 요게 이제 통정의 표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플러스 짜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읽어봤지만 가장매매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나요? 상대방과 통정한 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요 매매는 무효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전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소유자라는 겁니까? 갑이 소유자이다. 그러면 지금 등기부로 보면 2번 을 앞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요 무효라는 의미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갑은 요 등기 없애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자인데 요 무효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없애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무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효 의미가 되겠다. 네. 그래서 통정의 표시 여러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108조의 2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개략적인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이 이렇게 병이라는 애하고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다. 그런데 방금 조문을 보니까 요 병이 만약 선이라면 요 매매가 무효인데 그 무효를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게 되니까 요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란 말은요, 둘이 이렇게 가장매매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병은 등기부 보고 을을 소유자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민법에 중요한 원칙이 나오겠죠. 자, 등기 믿은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등기 믿은 사람. 안 된다. 등기 믿은 사람이 만약 보호가 된다라면 이런 특별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조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따지면 등기 믿은 사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한 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자, 선이라는 말이 없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다. 왜 없습니까?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가?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매매 자체가 유효해야 된다. 이 매매 자체는 유효하나요? 우리 여러분 의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있죠? 지금 갑하고 을하고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이 부동산은 을 소유입니까? 갑 소유입니까? 갑 소유죠. 다른 사람 물건 파는 것도 유효하다? 의무 부담행위,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취득해서 이전하면 되는 거니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을한테는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는 사람이 병하고 이렇게 의무 부담행위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다음 두 번째, 병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 등기 격려됐죠. 세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매도인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넘겨줘야 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병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요 그림이 있었죠.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고 그래봐야 위조했으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을이 이렇게 병하고 매매하고 이전 등기 넘겨줬다.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니까 무효.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방금 봤던 이 특별 규정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선이라고 한다라면 요 특별 규정에 의해서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네, 그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거 한번 봐보면요. 똑같이 을하고요. 1억에 자, 가장매매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려고 하니까 가장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갑, 2번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도 허위표시는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갑에게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였느냐? 6월 1일 날 축 로또 1등 당첨. 이런 일이 있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갑은요. 1등. 그러니까 채권자 무소할 필요도 없겠죠. 무소할 필요도 없고 이제 집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을한테 1억 원 받고 실제로 팔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음 을이라는 애는요. 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봐야 집게 아닌데 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왠지요. 이 집은 마치 내 집처럼 친숙하고 그래서 실제로 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억 원에. 그러게 되면은요. 만약 자 갑하고라고요. 갑하고라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되죠. 어떻게? 소유권 이전할 거 약속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해 주면 좋은데 얘들이 골치 아프게요. 골치 아프게 갑이요. 야, 나 요 매매 계약 인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4월 1일 날 가장 매매했다가 6월 1일이니까 나중에죠. 그 후에죠. 그 후에 요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요 가장 매매를 얘가 인정하겠다. 나도 요 가장 매매를 인정하겠다. 사후에 인정하니까 서로 이제 사후 승인, 추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4월 1일자의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될 수 있을까요? 4월 1일자 매매 계약은 절대 유효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 통정안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적어뒀는데 양쪽 당사자들이 야 우리 이거 인정하자 그것만 가지고 유효가 돼버린다면 이걸 무효라고 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잠깐만 125페이지를 가보시면 지금 확인을 해버리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무효 행위의 추인.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효 지금 125페이지 같습니다. 125페이지. 네, 애들이 요거 인정한다고 해서 요 4월 1일자 무효였던 매매가 유효가 돼버린다 라고 하면 법에서 무효라고 적어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보자고 하는 것은 단서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핵심 키워드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냐. 6월 1일자에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의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무슨 말이냐? 새로운이라는 요 단어를 아는가? 그러면 6월 1일 날 요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게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 4월 1일부터 유효가 되어버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소급한다 또는 소급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지금 서로 인정은 6월 1일 날 했는데 4월 1일 날부터 유효가 되어버리는 거. 네, 요거를 소급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문을 보니까 6월 1일 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 제목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새로운이라는 게 6월 1일자에 매매계약 체결한 것을 보는 그러니까 소급표가 없다. 자, 소급표는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거슬러 가는 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질문도 나온 적이 있냐면요.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죠. 또 처음부터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처음부터 새로운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처음부터 새로운 이런 말도 있을 수도 없고 그냥 6월 1일자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요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을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줄이면 가장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요 가장 매매를 한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X가 되겠죠. X가 된다. 그러나
하나만 더 알아두실 거. 만약 우리 시험 지문에 매도인이 가장매매를 추인하는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나왔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왜 틀린 지문이냐면 제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거는 갑하우라고 매매계약을 가장매매를 했다.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럴 때 갑 혼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요 매매계약을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나요? 지금 화살표 보십시오. 얘도 인정하고 그래서 가장매매처럼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두 사람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요 부분이 이미 잘못됐습니다. 요 부분이.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요 부분 자체도 문제가 있다. 혼자 이거 인정한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라고 같이 이거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방금 이제 나왔던 게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제도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수업하다가 요거 축 로또 당첨 하게 되면 여기에 떠오르시면 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떠오르시면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 말은 소급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정은 입문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 기본서를 통해서 그냥 입문 과정, 용어라든지 그러한 것들 설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요 소급표가 있냐 없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는 두 문자로만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요거는 지금 12월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것은요 무토 다음에 취해입니다. 내용들은 나중에 다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가령 요게 뭐냐면 우리 아까 여기 위에 그림 그렸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있죠.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본인 갑이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한 때가 아니라 요 처분행위를 했을 때 날짜가 거슬러 가가지고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씩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6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나중에 이거 외우자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소급표가 없는 것. 소급표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거 생각을 하시냐면 되냐면 우리 가령 뭐 야구 선수도 있죠. 추성훈인가요? 추성훈도 있고, 그러니까 추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추시성을 가진 사람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어떻게 했느냐? 조기에 혼인을 해버렸습니다. 딴 사람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아이고 분해. 추가가 조기에 혼인했다. 아이고 분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우리 가령 이런 것은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의효력 이런 건 소급표가 없다. 다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요거 우리 지금 했죠? 지금 이것도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 수없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워두시면 그때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반복, 무무토 취치해 반복을 하면서 하나씩 확인하기로 한다. 자, 그래서
한 번만 해봅니다. 저기 소구표가 있는 거. 무무토 취취해. 그 다음에 소구표가 없는 거. 소구표가 없는 거. 추가가 조기에 혼인을 했다.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래서 해당 부분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2개 했습니다. 2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권 처분. 무권리작 처분.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내용을 설명을 하겠고요. 지금 했던 건 무효행위의 주의. 네, 이 정도만 통정어의 표시는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52페이지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서를 통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진도 쭉 여기 나가는 거 이것에 제가 별로 구애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라는 거 하면서도 무효행위의 추이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낫기 때문에 방금 무효행위의 추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소는 지난번에 우리가 착오는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갑이란 애가 지 의사는 1억에 매도할 의사인데 청약서를 보내면서 타이핑은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를 빠뜨렸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청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을이란 애가 너무 좋은 물건이 나왔네.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승낙을 하였다. 그러면 갑과 을 간에는요. 요 1,000만 원짜리로 일단 매매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 자체는 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매매는요. 유효가 원칙일까요? 무효일까요? 아니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유효일까?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효일까? 유효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취소할 수도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못은 누가 했나요? 갑이 했죠, 갑이. 갑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을한테 전가시킨다. 요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 매매계약은 유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매매계약 유효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1,000만 원 받고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이건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겁니다. 빡빡하게 군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착오라는 제도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시면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원칙적으로는 유효한데 이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도 일단은 유효, 취소하면 무효 이런 제도죠. 그러나 아무리 또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해도요. 아까 우리 착오 취소를 인정을 하는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다. 보통의 잘못이 아니라 큰 잘못이 있었다. 이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읽어봤던 그 요건은 뭐냐면요.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착오 취소 요건은요. 쭝쭝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앞부분은 방금 우리가 조문에서 읽었던 거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한다라는 거. 해당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죠. 네, 그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 이게 과실.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게 중대한 과실. 그래서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는 취소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헷갈리지 않게 미리 그냥 정리를 해버릴 거. 중요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이. 차고에 과실이 있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실하고 중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과실은 그냥 과실이라고 나오면은요, 이거는 이 앞에가 경과실. 그럼 이거는 그냥 보통의 과실입니다. 보통의 과실. 국어입니다. 국어. 다시 한번. 그러나 다음 대에 봐보시면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착오 취소를 인정을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하는 실수하는 거. 이게 바로 그냥 보통의 과실입니다. 이게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게 되면 취소하지 못한다. 일단 그 의미부터 깨달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실제 사건에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착오 취소는요. 조문은 딱 단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실제 사건에서 벌어졌고 실제 사건에서 이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다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대표 판례는 전부 다 내용이 쉽습니다. 내용이 쉽다. 그래서 이거는 하천 부지 사건. 여기 내용들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다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수인이요. 농지인 줄 알고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즉 자기가 경작할 수 있을 것으로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반 이상이 하천 부지였다. 판례에 따라서는 80% 이상이 하천 부지였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대표 판례. 목적물에 매매 목적물에 시가를 착각했다. 이거 가지고 취소하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시가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 판단했으면 전부 다 지가 그냥 책임지는 겁니다. 시가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면적이 토지 땅 면적이 근소하게 부족하다. 근소하게 부족하다. 이미 그 단어에가 어떻습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적의 근소한 부족. 이러한 것들. 그런데 실제로는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러한 사건들인데 실제 시험 자체에서는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면 그냥 안 틀리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한 판례는 일단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한 판례는 별로 많지가 않고 한 5개 정도 판례가 있는데 요거를 분류를 해보면 3개로 분류할 수가 있고 다음 하나는 아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은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착오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착오 취소가 안 된다. 착오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첫 번째 사건은 예전에 한 두어 번 나왔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공장 경영자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협소해가지고요. 새로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할관청에다가 물어보지도 않았다. 관할관청에다가 그냥 전화 한 통화만 때렸으면 그 토지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 때리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장님 자격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차고 취소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요.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그러면 단어에서 보듯이 중개사를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개인적이니까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 등을 매매를 할 때 어떠한 주의 의무가 있냐면요. 자기가 어떤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가 자기가 원하는 토지인지를 공적 장부, 객관적 자료 이런 것 등을 떼가지고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근데 확인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 확인 안 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차고 취소가 안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미리 그냥 결론을 하나를 내두면 나중에 공부하기에 조금 편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이요. 양도세 사건, 양도세와 관련된 사건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과 관련된 사건이 아까 공장 경영자 사건 등 해가지고 두 개 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공장 사건은요. 차고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장 경영자 사건. 그래서 이거는 차고 취소가 안 된다. 양도세 사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차고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미 지금 이렇게 반대로 한 것 자체가 요거는 차고 취소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두시라는 거. 그러면 그에 관련된 이제 판례들 그대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편하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하고 달리 하나에 그냥 여러 개의 이렇게 무슨 사건 계속 사건들 이름이 붙어 있죠. 네, 차고 취소를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109조 조문 딱 하나에 수없이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자 양도세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 차고 취소가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는 양도세라는 단어를 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률에 관한 착오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법률에 관한 착오 요 단어를 보고 양도세 사건 이걸 또 올리면 됩니다. 나중에 판례를 보시게 되면 양도세 사건에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적어져 있고 가로 적어져 가지고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오인하였다라고 판례가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양도세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요 단어만 딱 나오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무슨 사건 그렇게 하다 보면 법률에 관한 착오, 양도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 그러면 이거는 착오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는 그 사건 이름으로 우리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서 벽돌 공장 사건이 있습니다.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벽돌공장 사건에서는 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얘하고 얘가 무슨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뭐라고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법령상의 제한. 법령상의 제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건하고 이름을 붙여야 빨리빨리 법령상의 제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벽돌공장 사건. 법률에 관한 착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도세 사건.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판례들은 다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착오 취소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려두면 더 편한 게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이 복습하시고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 착오 취소와 무관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오 취소를 다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259페이지로 가십시오. 259페이지. 그러면 일단 큰 제목부터 보기 위해서 258페이지에 중간에 제4절 해가지고요.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초한 또는 소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침해되게 됐을 때 인정되는 구제수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댁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제 집에는 불법 점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불법 점유자가 있게 되는 거냐면 전형적인 경우가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다. 보증금 내준다고 하는데도 못 나가가지고 개기고 있다. 그게 뭡니까? 불법 점유자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있는 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두 개만 보겠습니다.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213조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점유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거부할 수 있다. 그 밑에다가는 어떻게 적어두시면 또 되는 거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같은 의미입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판례를 보게 되면 실제 사건에서 소유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적어져 있는 판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끔 질문하시냐면 다시 한번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일단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 자체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령 조금 전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 댁에 여러분이 임차를 줬는데 임대차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 내보내는 제도가 방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인 겁니다. 나한테 반환해라. 그 말은 나가라 그 소리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만약에 그 친구의 임대차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된다는 거. 그냥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을 사이에 여러분 한번 갑이 돼 보십시오. 이 임대차의 종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계약서를 안 썼다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임대차 기간을 1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를. 근데 상대방은 지금 2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느냐, 종료되지 않았느냐에 관해서 지금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년 1개월 만에 여러분은 1년이라고 믿고 있고 1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방금 나는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너는 점유 해가지고 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포인트는 임대차가 끝났냐 안 끝났냐 여기가 소송에서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문제로 가게 되냐면 증명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임대차가 끝났다, 1년짜리였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요 임차인이 이 임대차는 2년짜리니까 나는 나갈 필요가 없다. 좀 이해되셨나요? 내보내자거나 하는 여러분이 임대차가 끝났다는 걸 증명해야 될까? 실제 소송에서. 아니면 안 쫓겨나려는 임차인이 임대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할까? 느낌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이유는 뭐냐면요. 조문에다 써져 있습니다. 조문에 써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거하고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증명 책임. 요거는 과거에는 이거를 입증 책임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소송법에서도 증명이라고 해가지고요. 입증 책임. 이거는 우리 대법원에 확고한 공식이 있습니다. 확고한 공식. 제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공식을. 그랬을 때 이 공식은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하냐면 조문의 구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조문은 한 문장인 게 있고요. 어떤 문장은 두 문장인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문장인가요? 두 문장인가요? 두 문장이죠. 두 문장. 그러면서 본문하고 단서로 되어 있죠. 그러나 앞쪽이 본문. 그러나부터가 단서. 그러면 조문 구조가 만약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조문에 적어져 있는 걸 한 사람이 전부 다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이 분산됩니다. 나눠진다. 그러면 본문에는 여러분 원칙이 적어질까요? 예외가 적어질까요? 원칙. 그러면서 방금 뭐하고 되어 있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죠. 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니까 적극 요건이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서를 보니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반대로 여기는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이 적어져 있고 여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없다니까 부정적인 거 소구 요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본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으면 본문에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만 다 입증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입증하면 되느냐? 나는 소유, 너는 점유. 그러니까 결국에 갑은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등기부만 던져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요건은 이미 공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점유자 측에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되셨나요?